한강변에 지금 제가 4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서는 어디가 재개발이 될 거고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마포 중에서도 좀 한강변 라인 좀 집중적으로 임장을 하러 왔고요. 네. 제가 이제 뭐 1억대, 2억대, 3억으로 서울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를 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서울에서 한강변을 투자할 때 1억, 2억, 3억이면은 뭐 이런 데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소개시켜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요즘에 대세가 이제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근데 저는 똘똘한 다주택자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시기에 주택을 더 늘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15년 동안 서울 재개발을 투자하면서 매 해마다 서울 주택을 늘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6개를 주택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 거 6개, 총 12개의 재개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프레이TV에 나왔을 때는 제 거를 5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6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사셨네요? 그 사이에 하나 더 샀습니다. 네, 하나 더 샀는데 프레이님은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 샀을 것 같으세요? 한강변이요. 맞아요. 네, 저는 서울을 좋아하지만 서울 중에서도 특히 한강 벨트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을 좋아하고요. 그런 게 가성비로서는 정말 끝내주기 때문에 이번에 자양동에 한강변에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투자 금액은 2억대가 들어갔고 나중에 월세가 껴있다 보니까 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은 나중에는 1억대로 줄어드는 매물인데요. 지금 자양동에도 2억대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원래 오늘 수레이님과 임장을 하면서 자양동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마침 또 이때 가면은 이 사람 또 자기가 투자해놓고 또 띄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실까봐 자양동을 안 가고 오늘 마포 한강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강변, 좀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강변 투자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데 어떻게 계속 주택을 늘릴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한강변에 지금 제가 4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4채가 지금 다 아파트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아파트가 될 재개발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개발 압력을 받을 곳이고 하다 보니까 좀 가성비적으로 가격대가 투자 금액이 많이 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저는 한강변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6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6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 명의는 사실 2개 정도예요.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 하나랑 그리고 한강변 쪽에 이제 임대사업자를 묶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비과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놨고 네. 최근에 이번 달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는 저도 법인 명의로 투자를 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록세가 주택을 살 때 12%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2%라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샀다. 그러면 취득록세만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아파트 샀을 때는 매매 가격이 10억, 20억이니까 취득록세 12% 매기면은 굉장히 비싸지만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매 가격 뭐 3억, 4억, 5억짜리 이렇게 소액짜리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를 하더라도 사실 투자 금액이 그렇게 취득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4천 나오는데? 지지난주에 자양동에 산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3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취득록세가 4천만 원이 채 안 나오고 3천 얼마가 나왔습니다. 와, 그럼 그거 내고 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 취득록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고요. 미쳤다잉.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할 때 보유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서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법인으로 한강변에 이번에 3채를 늘렸고 한 개는 법인이 아닌데 법인 같은 경우 제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2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법인세가 1년에 얼마 보유세를 내냐 물어보니까 한 3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개를 가졌을 때. 왜냐면 제가 작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3채를 늘리면서 이거 한 채 더 늘릴 건데 이거 세금이 보유세가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더 늘리면은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서 토탈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채가 되게 크네요. 네, 700만 원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가 지금 정확히 60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그럼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720만 원 정도의 월세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700만 원 보유세가 발생하니까 그냥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월세로 이 보유세를 낼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더 추가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런 구조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 명의로 저도 여러 개를 늘리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결과적으로 너무 아파트가 비싸고 지금 더군다나 10월 15일 날 규제가 나오면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돈이 많이 없어. 이러면 당연히 지금 서울 재개발 빌라밖에 없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제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좀 떨어져야죠. 왜냐면은 재건축은 아파트
베이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갭 끼고 투자가 안 되고, 하지만 서울의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갭 끼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굉장히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건축은 사실 조금 굉장히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근데 재개발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그래도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빌라를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빌라 자체가 아무래도 좀 서민들의 상품이라고 인식도 있고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규제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그러면 제 작전은 이런 빌라들을 가능한 서울의 한강벨트 라인에 투자를 해서 좀 보유를 하자.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홍대가 있는데요. 홍대는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걸어 다니는데 저희가 걸어서 5분 왔는데도 이렇게 낡은 주택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고즈넉한 네, 상권이 막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쪽은 저쪽이고,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용해진. 맞습니다. 주택가.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걸어가는 게 거의 저희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이렇게 마을을 띄고 있는데, 이 건물들의 지금 노후도를 보시면은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낡은 주택, 노후도의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신도통합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이에요. 네, 이미 걷고 있고, 얼마면 됩니까? 투자 금액은 지금 좀 저렴하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2억대. 시세는 지금 3억대의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2, 3억대면 여기도 있네? 그리고 또 여기도 있네. 이렇게 좀 비교해서 투자의 시야를 좀 키우셔야 됩니다. 컨디션은 이렇고요. 동네 분위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권이 좀 보이잖아요. 네. 상권으로 들어왔는데, 재개발을 추진할 때는 상권 자체가 없는 동네는 없어요. 어느 재개발 구역이든 다 상권은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상권에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죽은 상권이죠, 사실. 네,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러네. 네, 죽은 상권이다 보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뭐 상가를 보유한 사람들도 크게 뭐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렇게 상가가 보통 한 10% 정도 섞여 있는데, 그 상가를 직접 와보셔서 그 상가가 되게 활성화됐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2억대, 네. 3억대. 네. 근데 아까 대표님이 하신 것도 자양동도 2억대, 3억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2, 3억대면 여기보다는 광진구 자양동을 저 같으면 했고, 실제로 했고,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또 여기도 한강변, 그쪽도 한강변인데 왜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주변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는 자양동보다는 확실히 가격대가 좀 떨어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투자를 할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그 옆에 보통 투자를 합니다. 거기는 광진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긴 마포라고요. 마포 중에서도 만약에 신수나 용광동처럼 도화동 이렇게 해서 공덕역 주변에 있는 그런 마포, 그런 쪽과 이렇게 홍대 쪽은 좀 약간 마포지만 레벨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마포에서는 그 동쪽에 있는 신수, 용광, 도화 이쪽 라인이 가장 이제 베스트 라인이라고 보면 되고, 광진구 한강변 라인 쪽에서는 자양 4동이 당연히 이제 가장 비쌀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자양 7 재건축, 자양 2동 한강변 재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자양동 쪽에 한강변 쪽에 붙은 라인이 이제 광진구에서는 가장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면은 대표님은 그 순서대로 진짜 다 갖고 계시네요? 네, 저는 한강변에 이미 4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 네, 제가 한강변은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뭐 투자하고 강의하는 사람 통틀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안다. 저는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도 이제 한강변 임장을 갈 거지만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움직일 거고, 네, 제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에서는 어디가 재개발이 될 거고 안 될 거고,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잘 아니까 돈 넣으면 어디가 돈을 벌 거라는 게 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여기 돈 벌겠네? 여기가 싸네? 이런 게 너무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저부터 투자를 해야죠. 올해 지금 수레이님과 3달 때 이렇게 임장 촬영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2개를 더 추가를 했네요. 자기 스타일이 딱 구축이 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대로 진짜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달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더 공급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서울 재개발 좋아지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또 규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부동산 투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재개발은 우리나라가 보면은 날씨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재개발도 똑같아요. 봄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그냥 따뜻할 때 좋을 때만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당연히 갖고 있다 보면은 겨울도 오고, 너무 정책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정하고 가장 가성비 좋은 한강변 재개발에 묻어놓고 그냥 존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서울은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갭 투자를 못해. 그러면은 내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은 재개발, 아니면은 당장 월세 수익을 얻으려면은 뭐 오피스텔 상가. 그러면은 저처럼 한번 투자해놓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묻어놓고 싶다, 묻어나게, 이런 스타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개발밖에 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상품군으로 옮길까요?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가 규제를 피해서 한번 투자를 해봤더니 부동산이라는 게 중장기 투자잖아요. 이거를 갖고서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걸 물건을 갖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서울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은 규제 지역에서 빠진 동탄이나 구리 이런 데가 반짝 효과가 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역시 서울이구나, 그중에 서울 중에서도 한강벨트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저도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동탄에 2억 투자하느니 자양동 2억 투자하는 게 낫다? 훨씬 낫죠. 네, 이거는 저는 훨씬 낫다고 보는 건데, 또 재개발이라는 게 보시면은 여기 근처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건물들도 있잖아요. 건물들도 있는데 이 건물들 중에 하나를 마포구청에서 조금 지위가 높으신 분이 갖고 계신 건물이에요. 결과적으로 좀 높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재개발을 추진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빌라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이득이 나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큰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파트를 받아도 내가 이 상가에 대한 가치가 더 높다 보니까 재개발을 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뭐 투자할 때 뭐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물 주변에 있는 빌라는 투자를 안 합니다. 구역 안에서도 이왕이면은 그 건물이랑 포함되지 않고, 왜냐면 구역도는 나중에 조금 살짝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으면 또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나 보네. 네, 왜냐면은 빌라의 이 건물에 대한 가격이 아파트가 지었을 때 가격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지위도 있다 보니까 나는 안 해. 여기는 재개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여기는 이제 합정동 근처에 모아타운의 선정지인데요.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고, 오른쪽은 선정이 안 된 곳이에요. 이 길 하나 차이로? 네, 길 하나 차이로 선정된 곳, 선정 안 된 곳. 네. 근데 느낌이 그냥 뭐 비슷하죠? 똑같은데? 네, 똑같죠? 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인데요. 지금 안쪽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상가들도 이제 듬성듬성 있고, 마찬가지로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길을 건너오기 전에 저쪽 한강변 쪽 라인과 여기와 모아타운이 같이 선정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내가 빌라를 살 때 내가 사는 빌라의 위치에 동을 배정을 받아요. 네, 그러면은 프레임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소통합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동호수처럼. 그렇죠, 동호수청. 근데 난 뒤에 있더라도 운이 좋으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아타운은 내 빌라 위치에 동을 배정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프레임이라면 한강변에 붙은 동을 사겠어요? 아니면 좀 떨어진 데를 사겠어요? 그러네요. 이게 차이가 몇 억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웃긴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지식 자체가 유튜브에 많이 전달이 안 돼 있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모아타운이면 그 안에서 아무거나 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은 의견 합치가 진짜 어렵겠다. 네, 각자 이제 블록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원래는 재개발하면 신소통합을 다들 선호했는데, 모아타운의 장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서울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관리처분인가라는 시점으로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재개발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중간에 섞어버리면 중간에 하나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미리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5년 재당첨 제한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신도통합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려버리는데 모아타운을 중간에 그 사이 하나에 껴버리면은 모아타운은 포함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모아타운은. 네, 그 5년 재당첨 제한에 모아타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서 중간 단계인 조합설립인가가 되면은 이제 팔지를 못해요. 전매 제한이 걸려버려서. 그래서 좀 묶인다, 이런 건 단점이지만 특혜를 주는 대신에 네, 약간의 제약을 또 두는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 투기가지구가 또 계속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은 갈 것 같은데 어째서? 네, 5년은 갈 것 같은데 쉽게 안 풀어줄 것 같은데. 맞아요, 안 풀어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돈이 몰릴 거는 서울에서 이렇게 재개발 빌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모아타운에 이제 선정된 곳이고요. 이제 바로 앞에는 한강변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 걸어갈 때는 이 한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파트로 올라갔을 때는 뷰가 끝내주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구역을 보시다 보면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아파트. 그러면은 여기는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니까 재개발의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기 단계에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사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투자예요. 왜요? 왜 잘못되냐면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매 가격이 비싸잖아요, 빌라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빌라를 지금 투자하려고 하면은 2억대, 3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면은 5억, 6억대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라면 5억, 6억이라면은 그 돈으로 더 상위 입지의 빌라를 사는 게 나중에 내가 추가 부담금을 더 내더라도 앞으로의 재개발 트렌드는 속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은 속도가 무조건 빨라야지 재개발은 속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외치는 게 조금 답답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요? 속도가 빨라야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한 3, 4년 전 옛날 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관악구의 뭐 신림 1구역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인가가 될 당시에 속도가 빠르잖아요. 투자 금액이 뚜껑 매물이 뭐 6억, 7억 이랬단 말이에요. 신림 1구역 뚜껑 얘기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게 조금 대단지기도 하고 좀 약간 상징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그런 구역인데 이게 지금은 사업 시행회가 나서 재개발의 단계가 3, 4년 만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6, 7억 하던 뚜껑 가격이 지금 3, 4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의 진행 단계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네. 빠졌어요. 가격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의 재개발 트렌드가 아파트가 예를 들어 1억에서 30억짜리가 있다고 치면은 30억짜리가 지금 7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최상단을 너무 뚫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추가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상위 입지 재개발 물건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트렌드는 속도가 아니라 입지가 좋으면서 이렇게 개발 압력이 높은 이런 재개발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속도가 빠른 재개발을 보는 게 맞고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은 안전한 투자라는 게 아파트가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돼야지만 재개발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빌라의 가격만 오르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예, 저는 논리가 그렇거든요. 아파트 안 되면 어때요? 빌라의 가격만 비싸면 되지. 예, 그러면은 그 빌라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아파트가 되지 않더라도 빌라의 가격만 오르면 그게 결국은 성공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에 지금 보이길래 네. 저기 보면 하얀색 네. 약간 준신축 네. 느낌의 빌라도 있고요. 여기 대표님 바로 앞에 이쪽에는 구축 이제 빨간 벽돌 빌라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종류의 빌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구역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재개발 구역에서도.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런 판단 기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하면은 이렇게 빨간 벽돌의 낡은 빌라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벽돌의 빌라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투자하는 빌라는 아까 조금 더 앞에 보이시면은 하얀 색깔에 있는 저렇게 좀 깨끗한 빌라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관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전세입자를 받을 때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 벽돌 빌라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전세입자 받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렇게 빨간 벽돌에 구축해 있는 빌라들이 매매 가격은 당연히 더 낮겠죠. 하지만 그만큼 전세 가격도 낮고요. 제가 살려고 하는 빌라들은 좀 깨끗하면서 매매 가격도 높고 전세 가격도 더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투자를 할 때 여기가 만약에 시세가 투자 금액이 3억 정도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깨끗한 신축급 빌라를 사는 게 맞고 빨간 벽돌에 매물이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시세가 지금 한 3억 정도인데 얘는 1억 5천이면 반값이잖아요. 네, 이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 구축 빌라를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고려해 본다? 네, 고려해 본다. 하지만 저는 구축 빌라를 웬만하면 저는 좀 패스합니다. 왜냐면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버는 거 둘째치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제 첫 번째 주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투자하면서. 그래서 재개발 부분 보실 때는 또 바로 뒤에 보시면 저렇게 새 아파트가 나와 있잖아요. 새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기 새 아파트가 이렇게 뷰로 보이는데 우리도 당연히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을 거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새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저 새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야지만 여기 사람들도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만약에 저 새 아파트의 가격이 낮으면 여기 사람들이 뭐하러 재개발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투자하는 거는 다 중요한 좋은 입지 한강벨트 라인 이쪽만 저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계속 한강 얘기를 저희가 하고 네. 있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네. 내가 좀 돈이 부족한데요. 네. 수도권 네. 재개발 빌라에 좀 묻어두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네. 대표님 초기 재개발 하는 것처럼 네. 아파트가 되지 않더라도 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평, 네. 부평. 주안, 네. 9월, 만수 네. 가서 대표님 보셨죠? 하객동 보셨죠? 그렇게 좋아진 거 네.
그렇게 재개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강변에 와가지고 인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게 안 맞는데,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제 서울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재개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인천 구월동 만수도 이런 거는 한 4년 5년 전에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인천 초기 재개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3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단톡방도 엄청 활발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거의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최근 3, 4년간은 서울에서 상급지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승률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천 사람들이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재개발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이렇게 소액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소액이라서 1억 이하인데 그래도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어. 네. 그래도 무조건 서울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그렇다면 최상단부는 안 되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1억 초반이면은 저는 그래도 뭐 동작구, 광진구 이런 데서도 1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작구 광진구에 1억대가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니 1억 9천 말고. 아, 1억 700 있습니다. 1억 700. 한 달 전에 제 수능 사례를 보면은 정확히 1억 700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촬영하는 그 사이에 또 촬영하는 사이에서 올라도 1억 2천, 3천. 만약에 프레임님이 1억 2천으로 투자한다. 그럼 제가 이제 동작구에서 여기 보십시오라고 딱 찍어드리죠. 프레임님만 오케이 하시면. 그럼 이제 박제하는 거지, 박제. 박제. 계약하는 것까지 다 네, 보여주는 네. 그리고 서투사님이 이거 했다. 결과 봐라. 이 사람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저는 프레임님만 의향 있다고 하면은 갑니다. 인천보다는 네.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네. 서울이 있으니 네. 어떻게든 서울에 비비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빌라 투자를 할 때는 저는 무조건 경기도도 좀 그래요. 무조건 서울이고, 뭐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뭐 금천구 이런 데인데 투자 금액이 뭐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왕이라도 금천구라 하더라도 그래도 서울. 재개발의 매력이 투자 금액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뭐 6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누가 봤을 때는 뭐 6채 갖고 있는 거 자랑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돈이 많으면 이렇게 6채를 갖고 있지 않죠. 저는 한두 개를 갖고 싶어요. 한두 개 정말 좋은 거를 갖고 싶은데, 저는 이제 옷장사를 하면서 소득이 되게 친구들보다는 높은 편이었는데 봤더니 부동산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나는 1억을 벌려면은 옷을 몇천 벌, 몇만 벌을 팔아야지 1억을 버는데 부동산을 봤더니 1억, 2억 올라가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나도 빨리 서울 부동산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제가 의류사업을 은퇴했잖아요. 재개발 투자하려면은 그래서 네. 어느 구역을 봐야 되고 어느 위치를 봐야 되나 이런 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합정역이고요. 지금 평일 점심인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계속 피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할 때 역세권 하면은 당연히 역세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네, 당연히 내 아파트가 역세권에 지어지면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여기가 바로 앞에가 합정역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 주변에는 보통 이렇게 번화가가 돼 있어요, 상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그럼 이 상권의 사람들이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받는 임대인인데 누가 이 재개발에 찬성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 하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곳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곳이 이제 서울에서는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세권이 제가 투자할 때 기본적인 원칙에 들어가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변이랑, 그리고 제가 무조건 들어가는 포인트는 저는 대단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변이면서 대단지가 될 곳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합정 프로지오라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가격이 지금 아직 33평 기준으로 해서 19억 7천, 20억까지는 안 되는 가격인데 대략적으로 한 20억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20억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주변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은 투자 금액이 얼마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혹시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 실거주는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 살기 너무 좋아요. 저희 동네 살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기는 좋아요. 맞아요. 저희 뭐 공기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집은 초등학교가 가깝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동네들의 장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로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서울 어딜까요? 한강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강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남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모아야지만 나중에 내 재산에 올라가는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디를 갖고 싶어 할까? 저는 그거를 서울의 한강벨트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은 너무 비싸니까 못 사니까 내가 어떻게 1억, 2억, 3억 모아가지고 이 돈으로 좀 불려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한강변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강변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한강변 중에서도 이렇게 역세권에 가까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된 곳들은 재개발이 안 되니까 좀 이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 샀는데요. 맞습니다. 이 명목은 어차피 재개발을 안 해도 됩니다. 합정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조금 걸어서 주택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여기는 합정역에서 8번 출구 쪽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합정역 8번 출구 아래쪽은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역에서 가깝다고 해서 그런 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한 5분, 7분 더 내려왔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한적하거든요. 갑자기 또 고즈넉. 네,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재개발의 모아타운을 추진했다가 한번 좀 엎어진 곳이에요. 네. 추진하다가 엎어진 곳인데 지금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반 재개발 지역보다는 조금 되게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낡아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노후도가 좀 애매하다 이런 기준점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저쪽 빌라부터는 지금 또 모아타운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곳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가 돼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모아타운이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신소통합을 더 추천하긴 하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적어 투자할 돈이 적어 근데 한강변에 투자를 하고 싶어 1억대밖에 없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억대로 서울에서 한강변 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손에 꼽거든요.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합정역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빌라부터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력적인 거는 아무래도 투자금. 투자 금액이 1억대다. 1억대다. 호가 나온 거는 2억대인데 실제로 거래되고 시세에서 팔리고 거래되는 금액은 1억대. 호가는 2억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엎어지면 어떡해요? 엎어지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라는 게 또 엎어졌다. 다시 추진했다가 엎어졌다. 추진했던데 이왕이면 물리더라도 한강변에서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가성비예요. 만약에 제 동생이 1억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무조건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조언할 거예요. 1억으로 한강변에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한강변에서 좋은 데는 사지 못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작구나 광진구나 이런 데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가성비 좋은 데가 있으니까 좀 그런 데를 보는 게 좋겠고 너가 진짜 한강변을 하고 싶으면은 1, 2억을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이왕이면 한강변에서 좀 더 좋은 데는 지금은 냉정하게 그래도 한 3억대가 들어가면은 한강변에서는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자양동 쪽 라인이라던가 신수동 쪽 이렇게 좀 마포에서 상위 입지들 이런 쪽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보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네. 너무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한강변을 고집하지 말고 네. 지역에 타협을 좀 한 다음에 맞습니다. 네. 하지만 1억대로는 이런 데도 있다. 보다시피 굉장히 조용하고 평지 베이스의 투자 금액이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1억대면은 그거 말고는 다른 매력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따로 가성비가 좋다는 매력 말고는 따로 한강변이 보인다 이런 말고는 특별히 네, 추천을 해서 사라 이렇게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컨디션입니다. 네. 평지예요. 네. 저는 평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한 한강변의 4개의 구역들이 특징이 있어요. 한강변, 대당지, 평지. 그러니까 저는 이 3개의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강변에서 대당지면서 평지인 곳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그곳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 구역들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 돈이면은 여기가 좀 저평가가 됐다 이런 것들을 VS를 펼쳐가지고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구역과 또 그 구역에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몇 층에 얼마가 거래됐다면은 이게 투자하기가 쉽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 2개, 3개 몇 년도에 지어졌고 근데 다 이게 막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뭐가 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물건 자체를 봤을 때.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잘 아는 영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재개발 투자가 정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투자 금액이 이제 3억대가 들어가는데요. 저한테 이제 3억대로 여기 살래 물어보면은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이제 자양동 쪽을 볼 것 같고요. 3억대라고 하면은 한강변에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무지개 빌라에서 낡은 빌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반지하의 매물이 저한테 한 2년 전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그럼 결과적으로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내가 반지하만 갖고 있더 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져요. 근데 2년 전에 저한테 매물을 받았을 때 이 매물의 매매 가격이 2억대였거든요. 그러면 2억대를 내가 공실로 두더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투자 금액이 2억대니까 투자금 자체가 비싸지 않은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상속받은 매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받으신 분이 요거를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런 거였고 제가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왜 이렇게 매물 시세가 좀 저렴하지? 라고 해서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이유가 상속받은 매물 또는 이 빌라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매도하려고 이런 매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투자한 자양동의 한강변 빌라 매물 같은 경우도 그 건물주가 한 번에 이제 이거를 다 팔려고 이렇게 내놓은 매물들인데 어차피 재개발은 내가 이거를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반지하를 갖고 있다든지 원룸만 갖고 있어도 나중에 입주권이 주어지는데요. 한강변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붙어있는 동이 있고 한강변에 붙어있지 않은 동이 있는데 청약에 당첨되려면 붙어있지 않은 동을 보통 배정을 받는데 내가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한강변에 딱 붙어있는 동을 배정을 받을 수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기보다는 내가 재개발 구역에서 한강변에 땅 한 평만 갖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청약의 당첨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말씀해 주셨던 신혼부부가 네.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현실적인 네.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주어지지만 시세보다 절반 가격 저렴하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왕이면 투자를 하시려면은 어떤 물건을 사신다면은 당연히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렇게 좀 관리하기 편한 네, 이런 매물들을 사서 관리를 한다면은 전세 받기도 편하고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내가 재개발 물건을 투자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가능성이 많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여기 합정역 8번 출구 앞에 이제 신도통합을 추진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게 대단지로 넓게 추진을 하면 좋은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옆에 있는 이 건물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소규모 재개발이거든요. 가주정이라고 부르는데 가주정. 네, 이거는 면적 자체가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인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요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다 다르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추진하면 좋은데 여기 블럭들 사람들은 우리끼리 그냥 빨리 하겠다 이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를 받더라도 그냥 나는 빨리 아파트 되게 좋아. 너네들과 다 같이 가면은 늦어져. 근데 이 늦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재개발을 많이 해지를 시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7년, 8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재개발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7, 8년 전에. 하지만 2018년도가 지나가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초기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빨리 해서 우리는 그냥 아파트 하자. 근데 동네 사람들 다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따로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기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지로 한 번에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뭐 다들 사정이 있겠죠.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이렇게 구역이 좀 약간 파져 있다. 다르구나. 그래서 한강변에서 투자할 때는 이런 거는 좀 아쉽잖아요. 그죠? 대단지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웅장하게. 네, 웅장하게 되면 좋은데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따로 해서 굳이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뭐 쪼개서 두 군데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돈이면은 여기보다는 더 좋은 데가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정 일대와 마포를 보여드리는 건 여길 하나가 아니고 맞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제가 투자한 곳들을 소개를 해주고 싶죠. 근데 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은 또 제가 투자한 구역을 하면은 또 자기가 투자해놓고 왜 띄우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제가 뭐 알려주고서 욕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데도 있다 라고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한강변이라고 했을 때 큰 틀을 보면은 자양동이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구로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뭐 마포가 좋아, 용산이 좋아, 뭐 광진이 좋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같이 움직여요 보통. 네. 그 구에서.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마다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어디 재개발은 좋은 거고 어디 재개발은 안 좋은 거고 광진구 중에서도 어디는 괜찮은 거고 어디는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뭐 물론 자양동 라인을 저는 말씀드린 건데 광진구 자양동 중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 재개발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재개발이 있는데 제가 이번 달에 투자한 물건 같은 경우 당연히 해도 되는 재개발이니까 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다. 지금도 자양동이 전 기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말아야 될 재개발도 있습니까? 자양동? 맞습니다. 자양동에서? 제가 투자한 물건에서 걸어서 1분만 가면은 또 거기는 또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물란은 해도 되는데 이유는요? 이유는 유동인구가 바로 그냥 1분만 넘어가면은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제가 투자한 물건의 구역들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곳들은 투자를 하면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좀 고즈넉한, 조용한 이런 재개발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3달 전에 마포에 투자한 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4만 제곱미터가 좀 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만 제곱미터가 넘으면은 보통 아파트에서 한 1000세대 정도 넘게 나오는 면적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재개발에서 투자할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4만 미터가 넘는 면적에 과연 조합원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 사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한 그 마포의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550명에서 600명 정도가 돼요. 550명에서 600명 정도인데 지금 여기 저희가 걷고 있는 합정역 여기 신도통합 준비하는 곳도 보시면은 4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조합원 숫자가 850명에서 한 900명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 숫자가 한 2, 300명이 여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면적 자체가 비슷한데 머리 숫자가 2, 300명이 여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기가 2, 300명이 더 나눠서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는 면적 대비 소유자 숫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가를 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합정역을 투자하냐 아니면은 마포에 뭐 신수나 용강을 투자하냐 그러면 저는 마포나 신수 쪽에 용강 신수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 뭐 이제 구역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같은 4만 제곱미터라면 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임장을 통해 한 바퀴 돌았지만 뭐 마당 있고 이런 집들이 없단 말이에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빌라들만 완전히 모여있는 곳들은 동의율이 나오겠지만 동의율은 잘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낼 때 그 부담금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내가 이런 구역에서 원룸을 갖고 있으면은 원하는 평수를 배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 면적 대비 조합수가 적은 지역을 투자하면은 원룸을 갖더라도 내가 원하는 평수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쭉 펼쳐진 곳들이 평지이면서 이제 조용한 재개발 주택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개발을 추진하는 위치 구역들을 보면은 딱 이제 여기까지가 잘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지막에 잘려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내가 사이드에 있는 물건이 나왔는데 포함이 안 되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이쪽에 이렇게 뭐 덩굴 담쿨이나 이런 걸로를 해서 보통 구역도가 딱 나눠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보통 구역이 정해질 때는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이런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왕이면 초기 단계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 내 구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역 안에 포함되면서 좀 중심부의 안쪽에 있는 매물들을 추천드리고 사이드의 매물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사이드의 매물이 나왔는데 사이드 주변을 봤을 때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블럭 자체의 포함을 봤을 때 다 같이 지금 보면은 좀 약간 낡은 빌라잖아요.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고 사이드에 빌라가 나왔는데 그 옆에가 예를 들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가 건물들 이런 거랑 이제 물건이 포함됐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무조건 투자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재척당하지 않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원이 되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공원에서 뭐 피크닉을 놀러 온 건 아니고 인장 겸 공부하러 나왔는데요. 공부하셔야 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강을 마주 볼 수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 뻥 뚫려 있는 곳들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들이거든요. 저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저기도 근데 비었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좀 키가 좀 작아요. 짧아. 호랭이 다리 같아. 짧아. 좀 짧은데 이제 요것들도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짧은 거고요. 앞으로 한강변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렇게 높게 지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내가 먼저 좀 선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로 여기는 짧고 이제 요 뒤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나중에 다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렇게 짧고 한강뷰를 보이는 동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높게 리딩하지는 못하는데 결과적으로 한강변에 앞으로 49층 막 이렇게 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이 한강뷰에 대한 가치가 좋아질지 이제 다 같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버스 와 보시면 이렇게 뭐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바로 앞에는 이제 한강도 보이고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내 집 앞에 이런 공원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강변에 나올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냥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조깅하고 운동하고 담소 나누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저도 같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확실히 환경 자체가 너무 빡빡한 곳보다는 이렇게 좀 여유로운 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나. 나도 빨리 나중에 한강변으로 이사를 와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같이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인가요? 버스인가요? 버스인지 네, 뭔지. 버스가 쓰는 곳인데요. 보시면은 조용합니다. 바로 이제 여의도가 보이고 있고 다리를 건너가시면은 이제 저 멀리 가면 일산. 네. 저 멀리 가면 일산이 보일 겁니다. 한강변에 나와서 지금 40대 남자 2명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강공원도 차량동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망원동 쪽에 한강변도 와보고 자양동 쪽에 한강변도 와보고 해보니까 후배님이 마음의 소리가 나오셨는데 저 역시도 여기보다는 자양동 쪽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저도 이제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한 거겠죠. 어떤 숫자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딱 처음 가봤고 자양동도 그때 한강공원을 처음 가봤고 했는데 네.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여기는 정말 너무 조용해서 좀 심심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여기 후레이님과 제가 보여드린 공원 자체가 약간 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메인 한번 보여드리고 후레이님이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드실지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널찍널찍 해야 되는데 나무가 네, 뭔가 좀 싸구려를 심어놓은 느낌인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네. 좀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씹어놨다? 그런 느낌이 좀 네. 들긴 하고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주면 가질 거지만 네. 지금 여기는 망원동 이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양동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까? 자양동에 이제 스타벅스가 없었고 망원동에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이 한강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또 망원동 한강변의 자랑이었는데 최근에 자양동에도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그것마저도 따라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새롭게 지어졌기 때문에 자양동 스타벅스가 더 세련됐습니다. 물론 망원동이 이제 자양동보다는 밀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조용한 분위기에 한강이라는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봤을 때는 내가 1억대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를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대 망원, 3억대 자양. 3억대 자양. 한강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망원동의 한강변도 네, 뭐 자양동이랑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 뿐이지 다른 애매한 지역들보다는 한강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가성비로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한강변 쪽에서 마포 쪽에서 이제 망원동 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평지 베이스에 좀 조용한 동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강에 붙어 있고. 맞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다 약간 네. 한강변, 대단지, 조용한 동네, 평지 이런 것들만 저는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망원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망원 1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앞에 도로를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2000세대가 되는 한강변의 망원동의 대단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 크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로를 사이로 해서 왼쪽은 이제 추진이 신소터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고 이 왼쪽은 선정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왼쪽은 선정된 곳이고 오른쪽은 선정이 안 된 곳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후레임님이 가족 중에 내가 오른쪽에 만약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정이 안 된 구역이잖아. 이 도로 하나 차이로.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팔아라. 빨리 팔고 도로 안쪽으로 넘어가라는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같은 망원동의 동네이긴 하지만 이렇게 도로 하나 차이로 구역이 나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빌라들의 가격 차이는 나중에 엄청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고 나면 여기도 나중엔 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쪽에는 면적 자체가 7만 제곱미터가 넘다 보니까 굉장히 2000세대 가까운 큰 규모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를 규모로 봤을 때 빌라 단지가 뒤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단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의 위치에서 단순히 딱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빌라가 위치에서 그 동네 친구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나만 빌라인데 동네 친구들이 막 다 단독 빌딩이야. 이러면 당연히 재개발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도로 하나 차이로 갈리는 게 재개발이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망원 1구역이 어디까지예요? 망원 1구역이 지금 보시는 데가 다 망원 1구역이고 아, 진짜요? 여기 안쪽 여기 들어가면 이제 망원 1구역 안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선생님 제가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 건데 네. 일단 재개발이라는 게 75%의 동의율을 얻어야지만 앞으로 단계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망원 1구역 같은 경우는 75%의 동의율을 거쳤다고 해요. 뭐 제가 뭐 그거를 거둔 사람은 아니니까 뭐 그 팩트는 정확히 모르지만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는 75% 동의를 거쳤는데 이번에 마포시에서 서울시에서 그 구역 선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반려를 당했어요. 막리단끼리 약간 속해 있다 보니까 상권이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 이걸 좀 해결하라 라고 해서 반려를 당했는데 저도 이렇게 10년 넘게 재개발을 보고 있지만 동의율이 75%가 달성을 했는데 뭐 구역도를 뭐 다시 한번 봐라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75% 되면 원래 가는 거예요. 근데 너네 좀 상권 좀 구역 좀 살짝 바꿔라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75%가 됐는데도 뭔가 안 되는 변칙적인 사유를 서울시에서 제시를 할까? 아니면 우리가 근거가 뭐지? 그러니까요. 되게 특이해요. 보통 75% 되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과를 너네가 신도통합을 안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막은 건 아니고 한번 재상정을 하겠다. 회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망원 1구역 주민들은 마포구청이랑 서울시에 가서 시위했어요. 예, 말이 안 된다. 왜 75% 우리 동의서 거뒀는데 이 결과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보시면은 뭐 평지지만은 이렇게 7, 80년대에 지어진 이렇게 낡은 물건도 보이고 또 이렇게 앞쪽에 보이시면은 조금 지어진 지 뭐 5년, 10년 된 이렇게 그래. 준신축급 빌라들도 혼재되어 있고. 많이 난다. 네. 보시면 빌라촌이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에다가 저렇게 일자로 주차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1층에는 커피숍이 있잖아요. 커피숍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일에는 장사가 아무래도 덜 되니까 문을 닫았겠죠. 있고 이런 커피숍 같은 건물 그리고 이렇게 세탁소 건물 앞에 보시면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건물 이런 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상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려면은 최소 분양가보다 상가의 평가 금액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상가들 같은 경우는 평가 금액이 낮다 보니까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곳에서 원룸을 갖고 있다, 방 하나짜리, 이런 것도 입주권이 주어져요. 왜냐면은 그거는 빌라이고 주택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차라리 입지 좋은 데서 이렇게 작은 거를 내가 한 칸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나중에 아파트를 주어지는 게 100%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입지에 좀 작은 거를 선점하는 이런 투자 전략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망원 1구역 얼마면 됩니까? 망원 1구역은 원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신소통합 후보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허가구로 묶여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투자로서는 서울 시민이 임대사업자를 내서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를 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원룸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앞자리가 1억대도 가능하거든요. 투룸빌라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2억대, 3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고 원룸 같은 경우는 1억대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래도 망원동이고 한강변인데 1억대면은 가격이 좋잖아요. 제가 봤더니 신소통합에 선정이 되면은 조합 설립인가까지 되는 시간이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3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선정되면은 재개발은 조합 설립인가 될 때까지 토지허가구로 묶여버리는 게 있어요. 제도가.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되면 그때 풀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 같은 경우는 그 묶이는 기간 동안 토지허가 구역이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원룸을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만약에 혼자 산다 하더라도 방 2개짜리를 볼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소통합에 선정이 됐을 때 오히려 가격 자체가 내 걸 받아줄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또 됐다. 그러면 얘는 또 토지허가 구역이 풀릴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겠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 3년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가격 자체가 낮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1억대로 이런 데도 투자할 수가 있네? 라고 해서 좀 기회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구역이고 여기 이제 넘어서 이제 막리단길. 넓네. 여기까지. 구역이 넓습니다. 아까가 합정이 제가 4만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7만 제곱미터가 넘다 보니까 여기는 목표가 2,0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앞에 보이시면은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상권이 나오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사람이 많은 편이네요. 제가 임장 온 거 치고는. 원래는 이 정도 사람이 없는데 오늘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뒤쪽을 보시면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된 요 앞쪽에만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도로 하나 사이로 해가지고는 앞쪽은 망원시장인데 망원시장은 지금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마치 여기는 북적북적합니다. 네, 북적북적하죠. 하지만 이 북적북적한 곳은 구역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북적북적한 상관이 없고 여기까지는 포함인데 여기 앞부분에만 좀 사람들이 있다. 여기 비춰주시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여기가 보통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표현하는 곳인데 맞습니다. 여기 뭐 차 네. 엄청 많아요, 주말에는. 또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망원동 출시라는 곳 중에서도 이렇게 일부만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상권 활성화되어 있는 곳 앞쪽만 아니면은 나머지 뒤쪽은 되게 조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 먹으러 올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네. 좀 구분이 돼서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망리단길은 옛날에 이렇게 다양한 상권들이 와서 특색 있는 거리였는데 지금은 사실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많이 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색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사람이 좀 몰려있죠.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도로를 사이로 해서 왼쪽은 이제 구역도에 포함이 되고 네. 오른쪽에 이제 포함이 안 된 곳인데 포함이 된 곳을 앞쪽을 한번 보시면 네. 사람이 없죠. 이런 느낌. 네,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건너면 맞은편에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것들은 앞으로 이따가 가보시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망원시장에 왔는데요. 망원시장은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 오후인데요.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망원동을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망원동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빌라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빌라들과 섞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장과 섞여 있고 상권이 활성화된 곳들은 당연히 재개발에 반대를 하겠죠. 이렇게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은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아까처럼 좀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5분 떨어져 있지만 추진하고 있는 망원 1구역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싸다고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에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입지가 좋으면 무조건 서울 빌라는 입지가 우선이다 라고 해서 하는데 입지 플러스 사업성이 받쳐줘야지만 재개발이 빌라가 투자가 좋은 거지 무조건 입지가 좋은 거면은 뭐 빌라 투자할 때도 그냥 강남에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보다 지금 자양동의 빌라가 더 비싼 이유가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려는 거고, 강남에 있는 빌라들은 재개발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빌라 차이, 가격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서울 재개발 빌라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입지가 좋으면서, 망원동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망원동 전체를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망원동 중에서도 그 빌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통이 있고, 시장통 옆에도 이렇게 빌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빌라도 못지않게 낡았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 낡아 있잖아요, 빨간 복도의 빌라. 그렇네요. 네, 이런 복도의 빌라도 있지만 이런 곳들의 투자, 빌라는 하시면 안 된다. 좀 보시면 앞쪽에도 빌라들이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보러 왔을 때 이런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렇죠. 예, 보통 먹을 거. 먹을 거.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위치가 어디가 있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서울 빌라고, 뒤에 있는 빌라도 서울 빌라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같은 망원동에 있는 빌라인데 어떤 빌라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빌라는 가격이 안 올라가고, 그런 거를 미리 선별할 수 있어서 투자해야 됩니다. 같은 망원동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을 생각하면은 망원동이면 재개발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망원동 중에서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고, 자양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양동 중에서도 해도 되는 데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커의 동반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같은 아까랑 망원동인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홀로 네, 보시면 이쪽도 보시면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네요. 근데 더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과 중간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빌라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안 맞아요. 예. 아파트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여기 빌라들과 섞여서 나는 아파트인데, 하는데 또 옆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저 아파트보다 대지분이 더 큰데 내 조건이 더 좋은데, 이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은 같은 빌라들이 모여있다고 하면은 너나 나나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같이 이런 게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구에서 나홀로 아파트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투자 대상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곳에 내가 빌라를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빌라의 위치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과 섞여서 있어서 이렇게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저라면은 바로 빨리 팔고 더 좋은 상급지에서 또 고즈넉하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에 바꿔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망원 1로. 네, 망원 1구역 신도통합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안쪽으로 가셔야죠. 망원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네, 그쪽 안쪽에 보시면 그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붙네. 망원동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도 뭐 이렇게 낡은 빌라들도 뭐 있고 노후도도 갖춰져 있지만 그 구역 안에 어떤 물건들의 분포도가 있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또 조금만 걸었는데 또 나홀로 아파트가 또 나오네요. 나홀로 아파트 천지. 서울 재개발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가 섞여 있는 동네들이 많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환희를 엄청 따져요. 환희가 뭐냐면은 황금성이랑 희소성이에요. 저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원칙 자체가 이 환희가 갖춰지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황금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돼요. 내 거를 받아주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는 서울 빌라 사면 야, 빌라를 누가 사? 나중에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서울의 한강변에 재개발 빌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놓는다. 그럼 굉장히 쉽게 팔립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한강변에 재개발 빌라를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울 빌라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서울 빌라 중에서도 좋은 빌라가 있고 안 좋은 빌라, 사면 안 되는 빌라가 있기 때문에 꼭 황금성이 좋은, 남들도 좋아하는 이런 걸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황금성이랑 이제 희소성인데, 희소성은 저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무조건 이제 서울은 남들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지방 20년 사는 지방 출신이거든요. 지방 출신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서울 사람이 되었지만 다시 지방을 가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의 이런 인프라 환경 자체를 느껴보니까 정말 다시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요.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충남 홍성 장곡면 가성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는 논이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고, 편의점 가려면 막 30분 넘게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깡촌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거기 그냥 질려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서울을 와보니까 와, 이래서 서울 하는구나. 그래서 영원히 서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지금 마포구청역에서 앞쪽에 있는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에 와 있고요. 들어왔는데 말 그대로 구청역 앞에는 시끌벅적했는데, 걸어서 지금 3분 5분 들어왔는데 굉장히 또 조용하고 길가에 이렇게 쓰레기 막 버리고 있고, 신수동 느낌.
신속 느낌, 그죠? 굉장히 이제 조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빨간 벽동 사이사이로 이렇게 빌라들도 모여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소통합 동의서를 걷는다. 동의서를 걷는다 그러면은 신축업자들이 이렇게 쪼개기를 하러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권리산정일이 생기면 그 이후에 지어지는 건 현금청산이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하면 신축 빌라를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들어오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차 하나가 다니기도 어렵고 되게 조용하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낡은 빌라들과 이렇게 빨간 벽돌의 빌라, 그리고 좀 괜찮은 상태가 괜찮은 빌라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서 추진을 할 때 입주권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면은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개조한 거예요. 저런 게 보통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세입자를 받을 때 전세입자가 저 빌라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입주권은 나오는 게 맞아요. 입주권은 나오는데 전세입자를 받을 때 결과적으로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빌라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여기는 뭐 살짝 언덕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뭐 그냥 거의 평지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곳에 지금 투자를 하려면 투자 금액은 2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한강변이랑 맞닿아 있진 않아요. 한강변과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진행 속도는요? 진행 속도는 이제 막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해서 70% 동의로 넘겨가지고 뭐 초기 단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2억대라고 하면은 저라면 그냥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네, 근데 저한테 2억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2억이라는 돈으로 또 다른 구역에 더 좋은 지역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기준점을 넓히면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억으로 어디 가는 게 좋아요? 2억대로 만약에 저한테 2억이 있다. 네, 만약에 2억에서 2억 5천이라면은 저라면은 마포 쪽에서, 같은 여기도 마포지만 마포 중에서도 우리가 3달 전에 임장을 갔던 그쪽 라인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2억대에서 2억 5천으로 투자하신 데가 있거든요. 그 구역명을 말씀드리면은 또 아시죠? 구역 띄운다고 할까봐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이건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포 쪽에서 연미동에서 그쪽에서도 2억대가 있다, 2억에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양동 중에서도 2억 중반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데가 있어요. 자양동에서도 노려볼 만한 데가 있고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2억이라고 하면은 저는 성동구 중에서도, 네, 성동구 중에서도 당연히 한강 쪽 라인은 안 좋지만 성동구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자양동과 붙어 있고 한강변이 아닌 좀 이쪽으로 해서 2억에서 2억 중반으로 투자하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동구, 자양동, 그리고 마포 이런 데 한번 2억 중반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가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포 중에서도 어디 동네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포 중에서도 이왕이면 동마포가 가장 좋죠. 광진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양동이 좋은 거지 광진구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1억, 2억을 한 돈으로 막 중랑구도 투자하시고 은평구도 투자하시는데, 저는 좀 그런 투자는 조금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돈이면은 더 좋은 데가 많다. 1억, 2억이라는 돈으로. 그래서 1억, 2억으로 은평구나 중랑구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좋은 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서쪽 도사님 당연히 그 금액이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아닙니다. 은평구나 중랑구도 서울에서 뭐 주요 메인 입지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초기 단계가 지금 투자 금액이 1, 2억대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포도 1, 2억대잖아요. 심지어 아까 제가 성동구도 2억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동구나 마포구나 이런 데를 광진구로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시야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중랑구에 꽂히면 중랑구 무슨 상봉 막 이런 데 투자하시고, 이런 곳 같으면 그 돈이면 저는 투자할 곳이 너무 서울에 많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도 사실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 수요가 몰릴 거는 결국은 서울 재개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서울 재개발 중에서도 어디가 몰릴 거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은 서울의 좀 한강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투자를 한 건데, 사실 오늘은 선생님과 자양동 쪽의 한강변을 한번 싹 다 둘러볼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것도 자양동 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제가 투자하고 띄운다는 오해를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새로운 가성비 좋은 마포 쪽의 한강변을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합정, 상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망원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이어졌는데, 네. 여기는 투자 금액이 뭐 1, 2, 3억대다 보니까 뭐 그런 가성비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한강변에 투자하려면 무조건 뭐 5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억 이상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면 안 되는 데도 있었고, 네. 뭐 하게 되면 괜찮다. 하지만 이 가격이면
다른 데가 낫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임장 코스를 돈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촬영 영상 같은 경우가 꼭 여기를 투자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을 안내드린 그런 목적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원에서 자양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좋으니까 자양동을 투자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우리가 자양을 찍어도 네. 오해하지 않겠다. 네. 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자양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 프레임님과 이렇게 잘 맞아서 네. 같이 촬영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자양동 한강변 라인도 프레임 TV를 통해서 한번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의 관점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울 재개발이 앞으로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서울 재개발 중에서도 입지에 대한 양극화가 확실히 벌어질 거다. 마포라고 해서 마포 재개발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마포 재개발 중에서도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핵심 지역에 재개발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금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달에 투자를 하나 더 한 이유가, 사실 저는 더 투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없고서 그냥 이번에 그 시골 한번 내려가려고, 부모님 뵈러 가려고 고속도로 타고 서해안 가속도로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건 자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쉽게 낚시로 비유를 하면은 그냥 낚싯대에다가 이제 낚시하다가 이제 철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찌에 그냥 물고기가 큰 게 걸려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나 낚시 끝났는데 이거 또 사야 되나 했는데 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이거를 고속도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부동산에 바로 전화했죠. 굉장히 지금 규제와 정책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리스크나 뭐 이런 거 걱정되는 부분들은 없으세요?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또 방향성이 보이는데 보유세가 올라갈 거거든요. 보유세가 올라갈 거다 보니까 저도 서울에 이제 6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세무상담을 받았을 때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보유세가 붙는데, 이거 7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내가 낸다. 물론 더 올라갈 거지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보유세가 많이 올라간다고 했으면 한 1.5배? 라고 잡았을 때 700만 원이니까 뭐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1년에 1000만 원씩 더 낸다고 쳐봤을 때 이게 만약에 10년이면 1억이잖아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0년에 내가 1년에 1억이라는 보유세를 냈는데 과연 이 재개발 한강변 빌라가 1억이 안 올라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나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부동산 투자를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먼저 쫄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개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고 2개가 있어.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를 더 늘려도 돼?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뭐 6개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보유세가 제가 아파트를 6개를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에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보유세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보유하더라도 내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 대비했을 때 보유세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부담되면은 그때 하나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강변에 재개발 빌라다 보니까 황금성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제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인데도. 네, 빌라인데도. 네. 서쪽 도사님은 12% 내고 샀다. 12% 내고 샀습니다. 용자다. 네. 취득세 12%가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부담이 될 건데, 이 재개발 빌라 어차피 몇 억인데 그거 12% 맞아봤자 올라가는 차익에 대비했을 때는 큰 게 아닙니다. 그래도 3천입니다. 3천이 넘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3천만 원은 어차피 신혼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 좀 차익을 해주는데, 어차피 뭐 지금 제가 몇 천만 원 벌려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는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은 진짜 억 단위 수익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한번 해보면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으니까 장모님 장인어른도 하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도 시키고, 심지어 4달 전에는 저희 막내 이모도 투자라고 해서 제가 투자 도와드렸고. 저희 우랭이TV에 진짜 여러 번 등장하시는 막내 이모. 막내 이모. 막내 이모가 50대인데 막내 이모가 제가 재개발 투자로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까 막내 이모도 재개발 투자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막 알려줬어요. 막 재개발은 이런 거 사야 되고 막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막내 이모가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알려주는 거 살게 이러더라고요. 이모가 알아낼 거는 이모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파트 안 될 수 있다. 그걸 이모가 알고 있으면서 어차피 빌라 가격은 안 떨어진다. 어차피 서울의 한강변에 이렇게 땅값도 올라가는 것처럼 안 떨어지니까 이모가 사도 된다. 근데 지금 뭐 4달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시세 차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막내 이모랑 통화를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냥 조카 잘 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 더 하고 싶대요. 예, 산지 4달 됐는데. 예. 그래서 막내 이모가 이러니까 네가 투자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모도 하나 더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촬영을 했던 3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서울의 개발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서울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뭐 규제 정책이 나오니까 야 이제 또 하면 안 된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뭐 1년, 2년 뒤에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최소 5년간 이상 끌고 가는 거다 보니까 정책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서울시장이 계속 한 사람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제로 투자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투자한 물건들도 있고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누가 될지는 저도 못 맞춰요. 하지만 이번에 안 바뀌더라도 언젠가 또 바뀐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바뀌면은 당연히 서울 재개발 시장은 주춤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가 투자한 한강변의 이런 입지 좋은 곳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를 더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입지 좋고 사업성 좋고 이런 곳들의 재개발은 서울시장이 바뀌다 하더라도 예전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80%의 동의율을 얻어야지만 됐었는데 지금은 75%로 내린 것도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의 동의율도 이렇게 낮춰줬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 공급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서울의 재개발 구역을 다 해지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에 공급이 없는 문제를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실수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할까? 그러면 그 화살이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했을 때 당이 바뀌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서울의 재개발을 막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일 거예요. 공급을 좀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좀 이렇게 쇼부를 쳐보는 이런 쪽으로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재건축과는 또 좀 성격이 다르게 갈 것 같다. 맞아요. 재건축과는 좀 다르죠. 재건축은 아파트들이 베이스다 보니까 아파트는 갭 끼고 투자를 못하고, 재개발 빌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한강변에 1억, 2억, 3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 대비 성능을 봤을 때 이건 가성비가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누가 되든 안 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팔 거고, 그렇다면 제가 보유하는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이거를 물건을 보유하면서 리스크가 뭘까를 봤을 때 저는 어차피 신축급 빌라니까 관리하기가 편하고, 전세 받기도 편하고, 뭐 세입자랑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보유세인데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 능력에 감당할 정도는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보유세가 많이 인상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저는 이제 팔 거긴 맞는데 보유세가 안 되면 팔아야죠. 근데 지금 이미 제가 갖고 있는 6개가 다 그래도 똘똘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팔기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 나온다고 하시면 네. 그래도 감당 가능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실 것 같은데. 네, 버티는 건데 그거는 이제 법인으로 갖고 있는 3개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또 보유세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보유세를 1,0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내는 건 맞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세금으로 내겠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저축을 하려고 하죠. 보유세가 아까우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현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자산에 베팅을 해야지만 제 재산 규모가 커지는 거죠. 너무 그런 세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 모으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세금으로 내고 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최대한 자산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맞습니다.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세금으로 보유세가 낮은 금액은 아니죠. 낮은 금액은 아닌데 10년 잡았을 때 1억 아니면 2억인데 1, 2억인데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6개의 서울 똘똘한 재개발 주택이 과연 1, 2억이 안 오를까? 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세를 내면서 그냥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재개발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률이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내가 투자금 대비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재개발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어렵긴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저도 지금 1개, 2개, 3개, 4개 하다가 지금 6개까지 왔고 저희 가족들까지도 지금 6개까지가 왔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하나, 2개가 더 있어. 근데 여윳돈이 있어. 근데 나는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서울 중심부 좀 이렇게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재개발 시장 전망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밝다. 지금이 서울에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저도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 2개를 더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은 좀 서울의 한강벨트 쪽에 성강벨트 쪽에 좀 입지 좋은 곳에 그런 곳에 좀 투자처를 공부해 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